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 유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을 공략했고,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을 했고, 이준석 후보는 동탄 신도시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담겼을까요? 김성태 대표님. 예,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 마지막 이제 특히 TK, PK 지역의 그 이완된 뭐 전통적 보수지층의 기반을 이제 확고히 다지면서 수도권에 이제 북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도권에 이제 특히 중도 무당층의 이제 소구력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 위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벽한 전련, 또 지난주 또 후보의 당원당규 개정을 통한 어떤 경우든 당이 사당화되지 않고 또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소식적 당정관계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뭐 그런 의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도권 이제 유권자들 문을 두드렸는데 막판 이 대추격은 뭐 상당히 국민도 감동하고 또 이제 일정 부분 국민들이 이재명 진 민주당 국민의힘 이 자체는 정치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함께 책임져야 될 정당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위험성이 이 대선 이후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 정도면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어려워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지사 또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 이런 모든 경험을 가지고 국정을 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특히 수도권 중도 무당층에 많이 이제 어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전략적은 그 영남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안동 출신, 그러니까 TK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3년 전 대선에서는 사실 TK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거뒀습니다. 네. 20% 초반밖에 못 얻었죠. 그다음에 부울경도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얻는 것보다도 그때 대선 후보로서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패배 요인이 있겠지만 그 영남권 득표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3년 전에 0.7% 차이로 패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본선거 이전부터 영남권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관련된 주요 인사들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 오랫동안 정치했던 분들까지 저희가 영입해 오면서 영남권 지역에 공을 들였죠. 이것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선거 승리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국민 통합이라는 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어쩌면은 영원한 지역 통합.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공들여왔던 것들이 영원한 화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초기 비서실장을 김준권 그 영남권 인사를 비서실장도 시켰고 본인이 동진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호남 출신이지만 영남권에 정말 열심히 제가 정치법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갔는데 그 이재명 후보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5년 판 그 동서화합 그 나가서 그걸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 그 TK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높은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받았던 득표율보다를 가장 상회하는 그런 그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런 여세를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수도권 최종적으로 그 집회를 그 대통령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 선거운동을 보면 예상했던 대로 내란 세력 심판, 반 이재명 정서 구도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은 이제 선거 이제 막판이 되니까 이미 뭐 사전투표 이틀 했고 이제 내일 이제 본투표 남은 건데
딱 간결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 그 정치적 책임을 더 크게 물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거대 입법 권력 지금 175석의 민주당 이 입법 권력 가지고 독주를 전행하는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목도하고 지켜봤는데 여기다 대통령 통치 권력 5년짜리 엎어서 이미 또 지난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와 다른 게 없이 이제 대법원 최중심 나오고 그걸 뭐 파기환송 시키니까 그 이후에 대법원장 탄핵 뭐 청문회 그리고 대법관 찬성한 사람들 전부 뭐 탄핵하겠다. 그리고 대법원 정원법 만들고 뭐 재판 중지법 만들어서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사법 리스크 전부 다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법부 제압 행태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근본적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견제 심리가 나올 것인가. 뭐 그 이제 결정만 남았다고 보죠. 그 뭐 특히 지난주 한 주는 김문수 후보 안에 그 설란영 여사에 대한 학력 차별 여성 비하 발언도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 자제분의 불법 도박이라든지 엄단 폐술 그런 편인적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까지들 가지고는 이제 뭐 사실상 좀 전에 비상계엄 책임 더 크게 물을 것이냐 안 그러면 절대 권력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갈 거냐 이 판단만 이제 오늘 내일 남은 것 같은데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뿐이죠. 선거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선거 구도가 우리가 뭐 구도, 인물,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도죠. 구도가 제가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사실상 구도를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번 구도는 국민들께서 너무 명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없는 선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도리어 국민들에게 촛불이를 겨누는 일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됐는데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어이없는 행동도 그 뭐 당연히 뭐 지탄받고 하는 거지만 더 황당한 거는 국민의힘의 태도였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나와서 국민의힘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끊어야 될 시점이 있었고 끊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외면한 겁니다.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모호하게 가져가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소위 그 구도나 프레임이 먹힌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 내란 정당 이런 프레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무슨 내란 세력이냐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보다도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미 탄핵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이 비판받고 있고 이미 평가가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절연하지 못함으로써 특히 일부 그 친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당권파들이 그 자신들의 당권 그다음에 기득권 때문에 그걸 정리하지 못했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사실에 침묵했죠. 자칫 이거 했다가 뭐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우리 그 강성 지지층들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질질질 끌려온 겁니다.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평가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탄핵된 정부의 그 정부에서 장관하던 사람이 그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관계했던 친윤 쪽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나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배제되고 새로운 어떤 그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윤석열 정권하고는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야 그나마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힘이 뭔가 새로운 이 다른 구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란 세력 정식이라는 프레임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저는 민주당이 씌웠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뒤집어 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품격 토론 이후에
파장이 큰 발언들이 잇따라 좀 나왔습니다. 그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 이 발언 TV 토론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뭐 거의 초반부를 이걸로 달궜죠. 네. 달구고 상대적으로 이제 본질보다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그런 공적인 자리, 공중파, 지상파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다 시청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TV 토론에서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그런 이제 용어를 선택해서 한 부분에 그걸 가지고 되려 민주당이 뭐 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사태로 몰고 네. 또 뭐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근본 자격이 배제된 그런 정치인 자격마저도 박탈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리고 뭐 관련 법도 또 만들고자 했고 네. 그리고 또 국회 윤리를 통해 가지고 또 제명까지 시키겠다. 이런 엄청난 정치 공세가 그냥 파죽지세로 있었거든요. 여기에 나름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또 개혁신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참 저거는 본질은 따로 있는데 그 본질을 갖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순화해서 그나마 쉽게 알리려고 한 그 당사자는 저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막말 뭐 해모 발언자로서 이렇게 응징하고 심판의 대상이 돼 있는 게 대단히 안타까웠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거들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뭐 내세우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 그러면은 이제 참 가정사는 뭐 사생활의 영역이지만은 참 거칠었다. 뭐 특히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거친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다 줬고 자제분도 또 그런 표현을 갖다가 물론 불법 도박 그런 뭐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지만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이번 선거를 조기 대선을 마치고 나면 국민 통합이 가장 우선인데 하나는 국가의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제고이면서 그다음에 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이 국민은 양진영 편견 정치에 그냥 이제 정말 지쳐 있는데 국민 통합이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면 가정 화합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그냥 상권 위에 개딸들의 그런 강성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가 또 압박이 국정에 전반적으로 뭐 영향을 끼치고 장악이 된다면은 이거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국민들 다 걱정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4.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헌재로부터 심판받고 파면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작년 이제 연말부터 올 연초 한 3월달까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가장 정치적으로 큰 수혜자였어요. 그러면 자신의 지지율이 그때 엄청 높아져야 되는데 대략 20% 중후반에서 그런 때가 30% 있었죠. 중반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었어요. 네네. 이때 대략 국민의힘은 위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심판이고 한 사람은 청산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절대 입법 권력이 지금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절대 민주당 청산 이재명 대표 못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국민인데 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청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두고두고 이거는 아픈 대목이 될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 검증은 공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근데 그 공적 영역일 수도 있고 사적 영역일 수도 있고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검증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당연히 그 대통령 가족도 필요한 부분 검증을 해야죠. 뭐 그 자체를 저희가 그 부정하진 않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자식과 관련돼서 또는 그 가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이제 첫 번째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좀 그 네.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준석 후보의 지금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할 때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흉악범죄와 관련돼서 방송 지침에도 구체적인 사실을 또는 재연되는 발언들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이런 거였죠.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뭐 신체와 관련된 매우 비하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였으면은 도리어 이준석 후보가 그 뭐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선 TV 토론에서 네. 그 가족들이 그 제가 진짜 들었어요.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성의 어떤 부위에다가 뭐 젓가락을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구체적으로 연상되는 그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권에서도 어떤 그 뉴스 보도할 때도 하지 못하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어떻든 간에 저는 표현이나 또는 그 사실 언급에 있어서 그 선을 넘었다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준석 후보의 그 핵심은 이 지점을 지적해야겠죠. 이게 검증의 문제냐 아니면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게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 그 두 개를 다 놓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후보한테 구체적으로 뭐 당신 아들이 어떻다 했는데 이런 건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준석 후보도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본인이 이후에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여성 인권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러한 그 인터넷상에서 그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음란성 발언, 여성 비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그래도 대선 후보 TV 토론에 맞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어떤 대통령 가족과 후보 가족과 관련된 검증 문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이후에 그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비로서 자식 관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불거진 것 자체도 3년 전에 대선 때 불거진 얘기입니다. 3년 전 대선 때 국민의힘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일종의 폭로가 돼서 어떤 시민단체 우파적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돼서 작년 법원에서 약식 기소로 그냥 500만 원이 확정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 무소불위의 권력, 뭐 일당 독재, 입법 권력 가졌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권한 행사나 부당하게 자신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판단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아비로서의 어떤 그 일반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도덕적 책임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던 거고 공직 후보자로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부당하게 사적으로 권한을 쓰느냐의 문제죠. 그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아예 수사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했었고 계속 저희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막고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 아들 도박 자금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억 3천여만 원이라는데 이분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2021년도 이제 자제분 이제 이 불법 도박 네. 이 건이 이제 민주당 내 그때 경선 전국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뭐 언론 기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그걸 추적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작년 이제 10월 말경에 소원지법에서 이제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 벌금으로 이제 떨어졌죠. 이게 이제 뭐 항소하고 항고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확정이 됐군요. 판결문 공소 내용이 공소장이 이제 판결문 효력을 그대로 가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자제분이 이제 2억 3,200만 원 정도의 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딱 당시에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서 엄청난 큰 돈이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자신이 이제 마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재명 후보도 그때 2021년도 이 뭐 자제분 이 관련과 불법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 해명하기로는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법 도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이제 작년에 있었던 수원지법의 이제 이런 공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2억 3,200억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뭐 한꺼번에 2억 3,200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도박을 이렇게 베팅을 하면서 쭉 굴려진 돈이 이거라는 거지만은 이게 상당히 천문학적으로 큰 돈이에요. 저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식이 이게 어떤 돈으로 이렇게 했다. 지난번 어떻게 됐든 간에 2021년도 해명한 것은 1,000만 원인데 그거는 맞지 않다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거짓 해명이 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런 사실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왜 실패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문제, 양평 처갓집의 땅 문제, 그리고 장모님 뭐 이 문제, 뭐 여러 가지 철학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파국을 맞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런 가정사의 자제분들을 제대로 검증해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하는지 이걸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지금 전혀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그 조사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아무리 해명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고 또 민주당이 이게 해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왜냐하면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범죄 금액 실제로 사법부에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범죄 금액과 실제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박을 10번 해서 판돈을 100만 원 갖고 10번 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사회부 기자 처음 할 때 그게 많이 헷갈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범죄 금액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100만 원을 10번 했으면 1,000만 원 맞는데 실제 그럼 1,000만 원이 다 들어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따는 경우도 있고 잃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실제 금액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금액은 훨씬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억 3천이 그 도박과 관련돼서 사용된 총 금액이라고 할 때는 이건 이제 이제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2억 3천인지 아니면 실제 금액이 2, 3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뭐 결국 국민의힘은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입증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금액이 아니고 얼마라고 해명을 해도 안 믿으실 테니까. 저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실제 금액은 2억 3천에 훨씬 못 미칠 거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건설 현장에 연인원이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연인원이라고 할 때는 누적된 인원을 다 얘기하는 거지 그 실제 뭐 연인원 10만 명 할 때 10만 명이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그 숫자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양평 문제 관련돼서 뭐 고속도로 등등 우리 그 김 대표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불리한 게 있잖아요. 이게 권력형 비리냐 순수하게 개인 비리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변호하거나 옹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이미 그 작년에 확정 판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일단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사안은 남아 있지만 이것이 뭔가 권력 그 검증받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 검증받아야 될 사안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 사안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었거나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판결을 가볍게 하려고 했거나 또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이건 권력형 비리가 되죠. 그러니까 양평 그 고속도로 게이트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읽던 1차 계획을 국토부가 돌연 갑자기 바꾼 사안, 그로 인해서 그 경제적 혜택을 김건희 씨 일가가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대통령 가족과 또 개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검증 대상이 되는 게 있고 검증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있다.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이건 대응의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를 향해서 한 발언인데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는 설란영 씨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일단 유시민 작가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다. 계급주의나 여성 비하, 노동 비하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의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런 젠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게 명확해요. 우리 여성계 인사들이나 또는 차별과 관련돼서 차별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유시민 작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차별적 인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여성 문제나 또는 이런 소수 약자들에서 차별 발언은 그 해당 당사자가 그렇게 느끼면 차별 발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후보도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문제가 근데 유시민 작가가 우리 당의 당원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과거 오랫동안 이 인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무슨 발언을 하면 다 민주당의 발언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저는 그냥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이건 당신이 차별적 발언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 작가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마치 민주당의 무슨 당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그렇다면 여성 차별과 관련된 정책이나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노동자나 학력 차별주의를 갖고 있다든지 그럼 비판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의 어떤 우리 당과 좀 가깝다고 한 작가의 발언을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한 25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그냥 자연인은 아니죠. 대표적인 민주당 아웃사이드 빅스피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공격할 때는 다들 박수치고 또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하고 관계 인사 아니다 이렇게 꼴리 잘라버리면은 그렇게 뭐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그건 정말 거친 표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천박하고 이 경박한 어떤 그런 자신의 인식 속에서 나온 그런 어찌 보면 자연스러움이겠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여성 비하 또 학력 차별 뭐 이런 거 다 묶어서 이렇게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